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염석영 영상 7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욕망과 불만족에서 벗어나서 라는 문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8정도의 하나죠. 삼마 사마디, 바른 집중, 정정. 8정도의 8번째에 나오죠. 다 아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새로운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명상적인 측면에서. 집중으로 번역되는 그 사마디. 사마디는 우리나라에서 집중으로 집중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죠. 영어로도 concentration이라는 번역어가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 집중으로 번역되는 사마디는 함께 모은다는 뜻의 동사 사마다하티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마다하티에서 유래한 게 사마디예요.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사마디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마음이 이렇게 모아진 상태예요. 우리가 집중한다라고 할 때 집중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 어떤 대상을 하나 정해놓고 계속 의식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그 명상이 집중 명상이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이루어지는 집중 명상에 의해서 이어지는 사마디가 있고, 통찰 명상, 사티를 위주로 하는 명상을 통해서도 사마디에 이르게 되는데, 사티는 대상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건 이제 다 아시죠? 그러니까 집중 명상은 대상을 하나 정해놓고 계속 의식을 갖다 붙이는 거지만, 통찰 명상, 사티 명상은 대상을 정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에 그 대상은 변하지만 계속 그걸 알아차림으로 해서도 역시 사마디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사마디에 이르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집중 명상을 통해서 이루는 길이 하나 있고, 통찰 명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길이 있어요. 명상을 안 하시는 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우리가 어떤 아주 재밌는 책에 푹 빠져서 그 책을 읽을 때, 또는 하다못해 재밌는 드라마에 푹 빠져서 드라마를 볼 때, 또는 뜨개질이나 자수를 할 때 그것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뜨개질이나 자수하는 그 명인들, 또는 어떤 요리의 명인들, 그 얼굴을 보세요. 좋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분들 알게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집중 명상을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좋고 고요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집중 명상, 집중을 통해서 이루는 사마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회사나 학생들 공부나 열심히 어떤 일을 막 해요.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럴 때도 대상은 계속 변하지만 거기에 몰입되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거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걸 알아차리고 적절한 반응을 해내면서 하는, 거기에서 이르는 그런 상태가 있거든. 그게 비유컨대 통찰 명상을 통해서 이르는 사마디거든. 그 사마디에 이르는 길이 이제 두 가지인데, 공통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바로. 사마디는 마음이 모아진 상태라고요. 집중 명상을 통해서 이루는 사마디든 아까 통찰 명상을 통해서 이루는 사마디는 그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거꾸로 그렇지 않은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고. 근데 사마디는 집중 명상에 의한 사마디든 통찰 명상에 의한 사마디든 이렇게 모아지는 거라고.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정확하게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지금 사마디가 함께 모은다는 뜻의 동사 사마다티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은다라고 할 때 영어로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collect죠, collect. 모은다, collect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모아진 상태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collectedness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마디에 진정한 더 가까운 번역은 concentration이 아니라 collectedness인 거예요. 좀 의미가 다르죠, 두 개는? 집중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계속 의식을 갖다 붙이는 것. 그야말로 집중 명상에서 하는 그 행위를 얘기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사마디를 집중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통찰 명상을 통한 사마디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사마디는 제 견해에 의하면 마음이 모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영어로 번역하려면 콜렉티드니스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론 강의를 통해서 명상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에서의 그 사마디가 어떤 상태여야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기만의 어떤 그 체험으로 구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한 말이 그 다음에 적혀 있습니다. 사마디는 집중 명상을 통해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통찰 명상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집중은 삼마 사마디죠. 팔정도의 7가지 요소들과 상호 의존한 상태에서의 마음의 통일을 말한다. 빨리어로 마음의 통일을 찢다, 세까갔다 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자, 바른 집중이 지금 팔정도의 8번째에 나와 있죠. 그럼 나머지가 7가지죠. 바른 견해에서 시작을 해서 삼마사티, 정념까지가 바른 집중 앞에 나오잖아요. 바른 집중이라 하면 8번째의 바른 집중은 나머지 앞에 8정도의 7가지 요소들과 상호 의존한 상태에서의 마음의 통일을 의미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8정도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바른 집중, 삼마 사마디만이 그야말로 바른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집중이라 그러니까 집중만 그냥 줄기차게 하면 되는구만. 이게 바른 집중일 거야. 전혀 아니라는 거지. 앞에 바른 견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바른 말, 바른 행위, 뭐 바른 노력, 바른 사티, 바른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만 우러나는 게 할 수 있는 게 바른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바른 집중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집중의 깊이가 아니라 다른 7가지 요소가 갖춰진, 다른 8정도의 7가지 요소가 갖춰진 상태의 바른 집중인데 특히 바른 견해가 함께 하는지 여부라는 거예요. 견해가 바르게 갖춰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집중만이 바른 집중이지 그렇지 않은 집중도 많아요. 그죠? 예를 들면 좀 비유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범죄 행위를 할 때 누구를 좀 도둑질을 한다 아니면 누구를 이렇게 해코지한다 라고 할 때도 집중을 하겠죠? 범죄자들도 굉장히 집중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범죄를 한 다음에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을 하겠어요? 그건 바른 집중이 아닌 거예요. 왜? 견해도 바르지 않고 바른 행위도 아니잖아요. 그건 바른 집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중을 깊이 하는 게 바른 집중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견해가 발라야 바른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조금 아까 제가 8정도의 마지막이 바른 집중이라고 그랬고 나머지 7가지 바른 견해에서 시작되는 7가지가 갖춰진 상태에서만의 집중이 바른 집중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7가지 중에 맨 앞에 나오는 삼마디티, 정견, 바른 견해만 얘기했죠? 그 왜 그렇겠습니까? 견해가 바를 때, 7가지를 선도하는 견해가 바를 때 나머지가 쭉 따라서 바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7가지 8정도의 요소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바른 견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바른 견해라 하면 다시 번역해서 얘기하면 탐심이 없는 집중일 때에만 바른 집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명상하는 분들한테. 어떤 분들은 명상한다 하면서요 욕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중을 깊이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지. 어떤 체험을 얻어야지. 그건 탐심이죠.
탐심이라면 다시 말하면 합당한 노력을 안 하면서 결과물만 탐하는 그게 탐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없는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견해가 바른 견해인 집중, 즉 탐심이 없는 집중일 때만 그것을 바른 집중, 삼마사마디, 정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선정으로 번역되는 자나,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몰입, absorption 상태로서 마음의 5가지 장애, 요거를 5개, 덮을 개자입니다. 마음을 덮어가지고 마음으로 하여금 충분한 자기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5가지 장애, 5개가 없는 상태가 특징입니다. 5개라 하면 뭐냐면, 자, 요것도 뭐 기회가 되시면 외워두시죠. 왜냐면 명상할 때 이런 게 일어날 때, 이게 어떤 5가지 중에 어떤 건지를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명상이니까요. 자, 5가지 장애는 첫째, 감각적 욕망. 두 번째, 악의. 분노겠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은 탐심이고, 악의는 분노고, 나태와 혼침. 세 번째가 나태와 혼침이에요. 그리고 축 처지는 거 있죠? 축 처지는 거. 무기력에 빠지는 거. 그 반대가 뭐겠어요? 들뜸과 후회. 막 들뜨는 거죠. 막 좌불안석인 거. 그리고 후회하는 거. 이것도 들뜸의 일종인 거예요. 계속 후회하는 거 있죠? 어찌할 수 없는 거에 대한 후회. 어떤 분들은 후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시간 낭비인 걸 알면서도 후회를 해요. 그죠? 딱 공감하실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장애인 거예요.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의심, 위치기자라고 하는 건데, 이 5가지 장애가 없는 상태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중과, 지난 시간에 그랬죠, 제가. 집중의 요소와 통찰의 요소가 같이 수렴을 함으로 해서 자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 자나 상태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장애가 없는 것,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5가지 장애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제대로 된 자나가 아니라는 거지. 제대로 된 선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정은 명상이 발전되면 뒤따르는 깊은 경험을 가리킴. 이 말씀은 제가 왜 써놨냐면,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선정을 얻어야지 이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탐심 없는 바른 견해가 갖춰진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득이 되는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결과물이란 말입니다. 몰입과 통찰의 개발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더 발전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깊은 집중 상태에서 바로 나온 마음은 기민하고 이렇게 활달한 거지. 아주 능동적이고, 탁탁, 명상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실 텐데, 명상하서 이제 깊은 명상에 들었다가 깨어나면, 이 대상이 착착 잡힌다고, 착착착착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민하다고 지금 표현했는데, 깊은 집중 상태에서 바로 나온 마음은 기민하고 중심을 잡게 되어서 사물을 어떻게 볼 수 있게 해준다? 있는 그대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마음의 더 깊은 측면에 영향을 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한 40분, 50분 깊이 명상을 하면, 그리고 깨어나면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명상이 참 잘 됐다라는 건 본인이 압니다. 본인 마음의 상태는 본인만 알죠? 남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탁 깨어났을 때, 탁 이렇게 예를 들면 바깥에 있는 나무를 보거나 어떤 경치를 보면 마치 풀 HD TV의 화면처럼 확 들어온다고,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와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볼 때 일반 사람들은 계속 머릿속에 잡념이라는 때, 쉽게 얘기하면 잡념, 아까 얘기한 오개라는 때가 껴가지고 흐릿하게 보여요. 그걸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깊은 명상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대상을 보면 선명하게 보인다고, 선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 마음이라는 게 이런 잠재 능력이 있구나. 오, 나도 몰랐네. 오,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본인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경험을 해요. 아, 부처님께서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라고 하셨잖아요. 법국경에 1번에 나오죠.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만호 뿌방가마라고 하는데, 아, 마음이 모든 것에 다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마음의 더 깊은 측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세상을 살지만 명상을 함으로 해서 삶의 깊이가 깊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통찰은 피상적인 지적인 차원을 넘어서게 되고, 지적인 알이 아닙니다. 개념 수준에서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어서 얻는 그런 지식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적 차원을 넘어서게 되고 마음의 수용성으로 인해서 마음의 깊은 영역으로 뚫고 들어가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제가 맨날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아들 녀석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철 들어가는 과정이지. 더군다나 남을 보면 더 그렇게 잘 보여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이가 한두 살 들어갈수록 변하던가요? 변하진 않지. 오히려 어떤 방향으로 더 고착화가 돼, 강화가 되죠? 틀림없습니다. 소위 인격, 퍼스널리티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명상밖에 없어요. 소위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업을 바꾸는 방법은 명상밖에 없다고.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들여다보지 않은 이상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안 알아차린 채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뭐 문화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건 밖의 외부 현상을 변화시키는 것일 뿐 내 마음, 인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겠죠? 당연하죠? 내 마음, 내 인격을 변화시키려면 내 마음이나 내 인격을 먼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그게 바로 명상이잖아요. 순수한 마음에 의한 몰입의 경험은 즐거움과 행복의 경험으로서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대상에 의존하는 즐거움을 넘어서게 된다. 자, 요 말 자체가 잘 선뜻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자인 저 같은 경우에 명상을 왜 하겠습니까? 적어도 명상이 아닌 감각적인 어떤 세상에서 얘기하는 즐거움보다 이게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렇겠죠? 여러분도 무슨 추가 수행자가 아닌 이상 이거를 의무적으로 할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돼. 분명히 순수한 마음에 의한 몰입의 경험을 하게 되면 즐거움과 행복의 경험이 일어나요.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돼. 그 즐거움과 행복의 경험은 물질적인 대상을 즐김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즐거움, 그거하고는 이유가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명상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감각적인 즐거움밖에 모르기 때문에 명상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과 행복의 경험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소위 이제 명상 몰입의 경험을 통한 즐거움과 행복이 출세관적인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거고, 물질적인 대상에 의존하는 즐거움은 세간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몰입의 경험에 의한 즐거움과 행복은 그런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물질적인 대상에 의존한 즐거움, 그게 전혀 아닐 뿐더러 그걸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명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명상을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세속적인 즐거움을 다 포기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거대로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같은 출가하지 않은 재가 수행자들한테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재가 수행자들은 세속적인 즐거움도 알지만 출세관적인 즐거움을 알아요. 그러면 세상을 두 배로 사는 게 되겠지. 제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스쿠버 다이빙을 좀 했어요. 우리 지구에 당연히 육지보다는 바다가 크죠. 몇 배 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처음에 인스트럭터하고 바다에 가서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제주도 앞바다에서 문성 앞에서 처음으로 다이빙을 하고 들어가서 한 20분에 걸쳐서 한 수심 15m 정도에서 이렇게 보고 뭐 산호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올라왔을 때, 스쿠버 다이빙을 안 한 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또는 영화에서 보는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느낌이. 신세계지, 일종의. 그래서 올라왔더니 그 인스트럭터가 이제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 바닷속을 못 보고 죽는 사람은 세상에 절반만 보고 죽는 겁니다, 이러더라고. 격하게 공감을 했지. 마찬가지예요. 명상을, 마음도 세계잖아요? 명상의 세계를 모른 채 일반적인 삶을 살다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적어도 절반 이하, 미만밖에 못 보고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궁무진한 우리 마음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일종의 우리한테 아직 보여지지 않은 미지의 바다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명상과 몰입의 경험에 의한 즐거움은 이 육지에서 우리가 보는 이런 즐거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것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명상의 경험을 계속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들 분이 계시겠죠. 우리가 중독에 부정적인 중독도 있지만 긍정적인 중독도 있죠. 긍정적인 중독이 어떤 게 있어요? 운동, 그죠? 특히 마라톤 하면 이제 러너스 하이라 그래서 뭐 이제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긍정적인 중독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 중독된 그 행위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발전한 것, 그게 긍정적인 중독이죠. 부정적인 중독은 뭐겠어요? 알코올, 마약, 이런 건 어때요? 중독이 됐지만 그걸 반복할수록 점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아주 단순해. 부정적인 중독은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긍정적인 중독은 말이 중독이지만 계속 하게 만들죠. 명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중독의 요소는 뭐냐면 명상이나 몰입의 경험에 의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만의 즐거움, 행복이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몰입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매력을 빼앗아 감으로써 감각적 욕망에 대한 치료제 역할을 한다. 이것도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는 재가 수행자로서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감각적 즐거움 이것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그러나 감각적 욕망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그야말로 몰입을 해서 거기에 탐닉하지 않아요. 그거의 한계와 위험성을 안다고. 그걸 즐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매력을 뺏어간다는 얘기는 그게 별로 그렇게 재밌긴 재밌지만 옛날처럼 재미가 없어.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감각적 욕망에 그 탐닉을 해서 주체 못하는 그것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치료제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부처님, 붓다에 따르면 감각적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만으로는 부족하고 몰입의 경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마인드풀리스 명상, 마음챙김 명상이 유행을 하면서
마음 챙김 명상만 하면은 뭐 모든 게 다 만사 형통이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상 시간에도 뭐 마음 챙김 명상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라는데 굳이 뭐 앉아서 할 필요 있겠어? 일상생활이 명상이고 명상이 일상생활이야?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제 주변에도 몇 분 있어요. 그러나 일상생활 하면서는 아쉽게도 몰입의 경험을 하기가 힘들지. 몰입의 경험을 하려면 특정한 시간을 내서 어쩔 수 없이 앉아야 돼. 그리고 30분이고 40분이고 계속 천착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부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감각적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상적인 명상, 다시 말하면 그 지혜만으로는 부족하고 집중, 선정이 뒷받침이 된 몰입의 경험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부처님 자신이 깨달음의 여정에서 몰입의 개발에 의해서만 감각적 욕망에 따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깊은 집중은 내적 안정과 통일을 주는데 이것이 통찰의 개발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 자, 지금은 저희가 몰입과 통찰의 개발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집중과 통찰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집중과 통찰이 명상의 두 기둥이죠.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실제로 명상을 해보면 사티도 뭘 알아차린다, 사티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마음 챙긴다고 할 때 같은 마음 챙김이지만 그 강도나 그 깊이가 다르죠, 매번. 그렇겠죠? 피상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아주 깊이 꿰뚫어서 보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제대로 된 깊이 있는 통찰을 하려면 그 전제가 뭐냐면 마치 밭이 되는 게 뭐냐면 깊은 집중이 있어야 돼. 깊은 집중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컬렉티드니스가 이루어져서 내적 안정과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 고요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그 사티, 통찰에 의해서만 명상이 발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무시하면 안 되고 집중은 깊은 집중이 깊은 예리한 통찰, 사티의 전제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과 그 가르침, 즉 부처님과 그 법을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집중을 존중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 명상,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나는 마음 챙김 명상을 한답시고 집중을 무시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그 마지막 꼭지 14번째 집중과 통찰입니다. 자, 이제 요약해서 집중과 통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자, 집중과 통찰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명상의 두 기둥이고, 자, 집중을 우리가 사마디라고도 했지만은 빨리어로 사마타라고 하고, 통찰을 윗바사나라고 해요. 사마타, 윗바사나. 집중, 통찰. 이 두 가지가 조화로운 협조를 이룰 때 최상의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 명상 자체를 수행하려는 경향은 있지만 그런 명상의 방법들이 있죠. 집중 명상만 하는. 집중의 뒷받침 없이 통찰 명상만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집중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집중의 길은, 자, 아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위네아 얘기했죠? 집중의 길은 열정의 소멸, 다시 말하면 탐진치의 소멸이고, 탐심과 분노심, 무지의 소멸, 열정의 소멸로 이끌고, 통찰의 길은 무지의 소멸로 이끌어요.
즉 지혜로 이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전문적인 얘기인데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자유로 이끌어요. 심해탈이란 말 들어보셨죠? 심해탈. 이걸 빨리로 째또 위무띠라고 하는데, 집중은 마음의 자유를, 통찰은 지혜에 의한 자유로 이끕니다. 지혜에 의한 자유는 해탈이라고 들어보셨죠? 해탈. 빠냐 위무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위해서는 마음의 인지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 둘 다의 정화가 필요하다. 이 인지적인 측면이 뭐겠어요? 통찰이겠죠? 그리고 감성적인 측면이 집중이고, 둘 다의 정화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는 수행의 두 가지 면이 다르게 보이지만, 그죠? 달라 보이죠?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하나로 수렴하면서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수행의 두 가지 면이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하나로 수렴하고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힌트를 드리면, 실제로 명상을 할 때 또는 일상생활에서 명상하로서 내가 너무 이 지적인 측면으로 쏠리는 것 같다, 이 감성적인 면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돼요. 이러면 자해 명상을 한다든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자비심을 키우는 명상들이 있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다 얘기하셨지, 본인께서 기본적으로 이 어떤 지혜로움을 추구하신다고 해서 그 감성적인 측면을 무시하신 게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감성적인 측면과 지적인, 인지적인 측면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항상.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명상 수행자는 시차를 두고 이 집중과 통찰이라는 두 가지 면이 시차를 두고 어느 게 앞서고 뒤서고 뒤따르고 하는 그런 시차를 두고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은 열정과 무지의 소멸이라는 최종적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 집중과 통찰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좀 앞서고 어떤 게 뒤따라가고 이쪽이 앞서고 뒤따라갈 수 있지만 결국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서 다 갖춰져야지만 제대로 된 명상이 되고 우리의 최종 목표인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론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10분만 명상을 해보죠. 자, 눈과 입을 지그시 다물고 몸과 마음을 최대한 릴렉스합니다. 턱을 약간 안으로 당겨서 척추가 바로 서도록 합니다.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코로 길게 들이쉬고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는 듯이 내 이마에 주의를 가져가 봅니다. 내 이마는 지난 수십 년간 몹시 긴장되고 피곤해져 있었습니다. 이마에 자비심을 보내면서 릴렉스합니다.
양미간에 주의를 가져갑니다. 내 양미간은 지난 수십 년간 몹시 긴장되고 피곤해져 있었습니다. 양미간에 자비심을 보내면서 릴렉스합니다. 왼쪽 눈 주변 근육에 주의를 가져갑니다. 왼쪽 눈 주변 근육은 지난 수십 년간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느냐고 몹시 긴장되고 피곤해져 있었습니다. 왼쪽 눈 주변 근육에 자비심을 보내면서 릴렉스합니다. 오른쪽 눈 주변 근육에 주의를 가져갑니다. 내 오른쪽 눈 주변 근육도 지난 수십 년간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느냐고 몹시 긴장되고 피곤해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 주변 근육에 자비심을 보내면서 릴렉스합니다. 턱 근육에 주의를 가져갑니다. 턱 근육도 지난 수십 년간 온갖 말을 하고 음식물을 씹느냐고 몹시 긴장되고 피곤해져 있었습니다. 턱 근육에 자비심을 보내면서 릴렉스합니다. 혀 근육에 주의를 가져갑니다. 혀도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혀는 지난 수십 년간 온갖 말을 하고 음식물을 이리저리 굴리느냐고 몹시 긴장되고 피곤해져 있었습니다. 혀 근육에 자비심을 보내면서 릴렉스합니다. 목 근육에 주의를 가져갑니다. 내 목 근육은 지난 수십 년간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이리저리 다니느냐고 몹시 긴장되고 피곤해져 있었습니다. 목 근육에 자비심을 보내면서 릴렉스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이완됐습니다. 호흡 관찰을 해봅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숨이 숨을 쉬도록 내버려둡니다. 나는 관찰자로서 콧구멍 입구에서 들고 나는 공기의 흐름을 가볍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쉬는 것도 아니고 오지 않은 미래에 쉬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지금 들고 나는 호흡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징표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호흡과 함께 온전하게 충만하게 존재해 봅니다. 들숨은 시원하고 빠릅니다. 날숨은 덥고 느립니다. 이런 식으로 들숨과 날숨에서 알아지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알아차려 봅니다.
자, 심호흡을 3번 하고 서서히 깨어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